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란위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혈관계 지난 시간에 우리 소화기계하고 호흡기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혈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혈관계는 우리 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노화에 따라서 심혈관계도 심장도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요.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심장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활력증후 있죠. 혈압 같은 거 잴 때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혈압이 올라가든지 그걸로 인해서 맥박수라든지 호흡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도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체의 변화에 따라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걸 체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파에서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상을 조심하셔야겠죠. 특히 노인들은 밸런스 같은 게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해서 하지 부종이라든지 정맥류라든지 항문에 치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혈관계에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질환을 보게 되시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 요인을 보게 되면 본태성 고혈압으로서 1차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혈압 환자의 대부분 9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식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호상품 이런 뭐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유전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과식이나 짠 음식 같은 거 그리고 운동 부족이나 비만 등에서 이게 본태성 고혈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속발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게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고혈압의 5 내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상자가 심장병이라든지 신장질환, 내분비 질환, 아니면 임신 중독증,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지 않으면은 혈압도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 만성 심부전증 있는 환자들이 고혈압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은 속발성 고혈압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질병이 치료되면은 혈압도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과 속발성 고혈압이 이게 관련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들 수 있고요. 증상을 보시면 보통 이른 아침에 두통, 약간 뒷골이 땡긴다고 하죠. 그리고 뒷머리가 뻐근하고 그리고 이명인데 이거 잘못 썼네요. 이명이고 팔다리 저림이라든지 코피가 납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신장의 기능 장애라든지 이건 결국 뭡니까? 순환 장애를 말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 혈압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사망으로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치료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처방받은 혈압약 같은 것을 꾸준히 드실 수 있도록 복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혈압약 같은 경우는 뭐 증상이 없으면 약을 안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혈압약을 평생 드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두통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런 거 있을 때만 증상이 있을 때만 드신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든 없든 항상 혈압약 같이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혈압약이 조절돼도 약은 꼭 드셔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효과를 낮출 수 있으니까 금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이는 저염식이라든지 저지방식이 그리고 체중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당연히 금연 금전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 하루에 30에서 60분 정도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숨이 찰 정도로 약간은 숨이 차면서 속옷에 땀이 별 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우리 고혈압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동맥혈관이 내 안쪽 벽이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생기고, 아니면은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동맥경화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 요인을 보면은 지방 대사 이상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의 과다 섭취, 그리고 가족력이라든지 흡연이나 음주, 그 다음 폐경기 여성에게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증상을 보시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뇌졸중이죠. 그리고 불면증이 올 수 있고요. 언어장애라든지 손발의 통증이라든지 냉증이나 저림이나 괴사, 보행장애라든지 흉통, 의식장애나 반신불수, 두통, 현기증, 기억력 장애 등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연이고요. 그 다음에 금주 같은 거, 그리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관리가 우선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식이는 저염식이나 저지방식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심장에서는 모든 영양분을 우리 전신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심혈관계에서 노화에 따르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심박동수가 우리가 맥박이 뛸 때마다 우리가 산소 공급을 전신에 공급하는데, 이것은 맥박수가 저하된다는 건 그만큼 산소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체 조직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한다는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요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간상동맥 질환이라든지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고혈압이나 심장병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의식 혼돈이나 현기증, 그리고 이게 기침과 객당, 호흡곤란, 자신방 같은 이제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면 자신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침이라든지 객당,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존성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초에 쪽에 부종이 나타난다든지 손발에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및 예방을 보면은 염분이나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제한해야 되고요.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독감이나 폐렴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 금연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 다음에 빈혈입니다. 빈혈은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우리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에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노인에게는 철분이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빈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요. 관련 요인을 보면은 위장관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철분 섭취가 부족하다든지, 철분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증상을 보게 되면은 현기증이라든지 아니면 두통이라든지 집중력 장애와 손발 저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설염이나 빈맥, 그리고 저혈압, 호흡 곤란, 성욕 감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보면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철분제라든지와 비타민 C인데, 우리가 철분제를 알약이든 액상을 드시든 이거 비타민 C 오렌지 주스와 같이 드시게 되면 철분의 흡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철분은 뭐에 들어있냐면요, 굴이라든지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나 콩류, 시금치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는 우리가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게 빈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근골격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특성을 보시면 노인들은 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슴을 향하여 보게 되고요. 예, 그리고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그리고 하악골 아래쪽 하악골의 쇠약으로 인해서 치아가 상실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고 신체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근육 경련이 생기고 근육의 피로가 잘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골절이 잘 되고 관절 운동이 제한됩니다. 이런 노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라 근골격계의 특성일 수 있고요. 주요 질환을 보실까요? 주요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다든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퇴행성 관절이고요. 관련 요인을 보면은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이 퇴화됩니다. 그리고 연골의 탄력성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을 보시면 관절 통증이 날씨와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그리고 운동 시는 악화되고 안정 시는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이내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운동 장애라든지 관절의 변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보게 되면 약물 치료가 있고요. 약물 치료,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인데 근육 이완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중 조절, 그다음 온능요법, 물리치료, 그리고 수영이나 체조, 요가, 평평한 흙길 걷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서 가장 추천되고 있는 것은 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은 물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체중 부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돼서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설명하고 있고요. 관련 요인을 보게 되면은 폐경기라든지 저체중이거나 운동 부족, 갑상선 질환으로, 그리고 칼슘 부족으로, 그리고 혈전 예방약이나 흡연, 음주, 카페인, 무리한 체중 감소, 유전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상을 보면 허리 통증이라든지 등이나 허리가 붓고요. 키가 작아지고 잦은 골절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는 걷기 등이라든지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되고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섭취를 통해서 이게 칼슘 흡수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쓰면 비타민 D 형성하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유를 섭취함으로써 우유에는 비타민 D를 함유된 우유를 섭취함으로써 칼슘 흡수를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금주나 금연, 체중 조절, 처방된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인데 이거는 골다공증의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에 의해서 발생하기가 가장 많은 이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요인을 보면은 고령이라든지 하지 기능 부전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골다공증, 그리고 저체중이나 보조기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알코올 섭취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고관절 골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증상은 서해부, 고관절이 서해부 쪽에 있기 때문에 서해부 쪽이나 대퇴부의 통증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동의 제한을 나타내고 본인만이 들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뚝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대상자들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골격계 건강사전 시 관절의 가동범위라는 통증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까지 근골격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뇨 생식기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풀기를 할 건데 이번 문제는 지난 5월에 시험 봤던 제35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5문제까지 했고요. 지금 계속 6번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목욕을 도왔다. 목욕 도왔다는 신체활동 지원이죠.
그리고 외출 시 동행했다. 외출 시 동행하는 것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네요.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이게 답이겠네요. 정서 지원은 말벗이라든지 격려, 생활 상담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생활 상담이라 해서 신체나 가사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게 정서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체의를 변경해 주었다. 체의 변경은 우리 신체 활동 지원이 되겠네요.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신체 활동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여기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요양보호사의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한 것을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되었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가장 먼저 기본이 되려면 숙련된 수발자로 해서 숙련된 수발자라는 것은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에로시로 보면 직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무 교육,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정보 전달자입니다. 이것은 대상자의 상태의 변화라든지 특이사항을 의료인에게 보고한다든지 의료인의 주의사항을 가족에게 알려주는 역할, 정보 전달자, 그리고 관찰자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호흡곤란이 있는지 지켜보는 거, 그리고 투약 후에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지, 그리고 치매 증상이 더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배우자의 사별 후에 심리적 상태 같은 것을 살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 말법과 상담자인데 이것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말법과 상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 유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옹호자가 있는데 항상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받고 차별받은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는 것을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찰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상자의 호흡곤란이나 약물 후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치매 증상이 더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이거 볼까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는 것은 아까 먼저 옹호자고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 이것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고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감을 경감한다. 이거는 숙련된 수발자. 대상자의 맥박이나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이게 맞겠네요. 그죠? 네, 관찰자의 역할. 그리고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이것은 동기 유발자가 되겠네요. 네.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라고 됐네요. 대상자가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라고 했네요. 이게 어떤 것을 위배되고 있냐면요. 대상자의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상자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하된 신체 기능 고려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보시면 네, 이게 대간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신체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신체 구속이라는 것은 묶어놓는 거죠. 어디 가지 못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별이나 사생활 비밀 보장의 권리, 사생활이라는 것은 외부 시설에서 방문 와서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불쑥불쑥 들어와서 사진 찍는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은 이것은 차별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할머니만 요양보호사들의 가족들이 선물 주고 그러니까 그 특별한 노인한테만 요양을 더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차별 및 노인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 스스로 관리할 권리. 이것은 치매 할아버지 통장을 시설에서 위탁하고 가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인출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의 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통제함,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신체적 학대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폭행한다든지 제한된 공간에 감금해서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끈이나 수갑 등으로 손과 발목, 신체를 묶어놓는다든지, 그리고 칼과 가위, 흉기로 위협한다든지, 이런 것도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임은 무엇입니까? 방임은 대상자를 거주지 안에서 방치하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등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든지, 또는 생활비나 세금, 각종 요금 같은 용돈들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보청기라든지 돋보기, 지팡이 등을 보호장구로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유기는 다른 곳에 시설에 맡기고 연락 두절을 하지 않는다든지, 인지기능이 상실로 해서 노인을 고의적으로 배회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노인과 접촉을 깊이 해서 대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다든지, 비방이나 유언비로, 그 다음에 요구를 무시하고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학대라는 것도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기 위해 이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신체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라고 했네요. 언어적, 뒤에서 껴안는다. 이것은 신체적, 가슴 부위를 만져서 신체적,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시각적이죠. 그 다음에 음란한 사진은 이것도 시각적이고, 그 다음에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이게 답이겠네요. 이것은 우리 성희롱의 구분을 보면은 언어적 성희롱과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 있는데, 언어적 성희롱에는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성적 강요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라든지,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라든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는 것이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라든지,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은 음란물을 통해서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라든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진다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적이라고 했으니까 과거의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희롱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대처할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해서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심리적 치유 상담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실까요?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아니죠.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맞죠? 이거죠.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기분이 나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적 행동을 단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12번을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직업윤리, 그리고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하는 강요하는 거, 이거 안 되죠.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 이거 절대 안 되죠. 업무 효율을 위해서 권리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아니고,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아니고요.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를 인식하도록, 그렇죠. 대등한 관계, 수평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A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함으로 자제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대등한 관계,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가족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이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와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알 수 있고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3번이 되겠네요. 13번을 보시면 대상자의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가 법적이나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안 됩니다. 그리고 복주용구 판매라든지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 추가로 서비스를 요청할 때는 이런 거 하는 것도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기관장에 보고해야 되고 다른 기관에 연계하는 거 뭐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고 친한 동료에게 부탁하고 가족의 요구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기관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또 다시 하겠습니다. 녹화가 안 됐네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복지용건을 직접 판매한다. 우리 아니죠. 이거는 뭐 복지용구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뭐 사고 싶다 이런 것은 뭐 기관장한테 시설에 연락하면 되고요.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에 따른다.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같이 무슨 의심의 문제가 있으면 물어볼 수는 있지만 선택해서 따르는 것은 안 되고요.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하면 안 되죠.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아니고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우리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서 숙련된 수발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대식으로 요양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번은 요양보호사가 지금 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 좋죠. 그렇죠. 내가 제공해야 할 대상자의 그분의 서비스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가서 당황스러운 것보다는 내가 알고 뭔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의 미비한 변동 사항은 보고를 생략한다. 아니죠. 어떠한 상황도 보고해서 관찰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록들이 우리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록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했으면 안 되죠. 네, 우리는 대상자와 관련된 것은 사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보다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문제풀이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비뇨기과라든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계속 문제 35회 국가고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